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있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완주한 그 98km 도로가 바로 한국 건설업 세계 진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독식하던 건설 시장에서 파격적인 522만 달러로 입찰에 성공하여 동남아 입찰장을 뒤흔들었지만 4년간의 공사는 예상치 못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폭우와 정글, 게릴라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 훗날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르티 찬시리입니다. 태국 건설업계에서 작은 주주로 활동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이 업계를 지켜보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한국 기업의 등장이었어요. 당시 동남아 건설 시장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기업들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장비와 풍부한 경험으로 우리를 압도했고 태국 기업들은 늘 하청업체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특히 독일의 호우티프와 이탈리아의 살리니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마치 왕처럼 행세했어요. 그들이 입찰에 참여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미 포기 모드였습니다. 장비의 규모부터 다르고 시공 기술도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매년 열리는 동남아 건설업계 컨퍼런스에서도 그들은 항상 메인 스피커로 나서며 위풍당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콕에서 열린 국제 입찰에 현대건설이라는 낯선 이름이 올라왔어요. 한국?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고속도로 1km조차 시공해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시 태국건설협회 사무총장이었던 차이왓이 웃으며 말했죠. 아니, 고속도로 경험이 전무한 회사가 98km 도로를 하겠다고? 정말 용감하다. 저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곧 탈락할 거야. 경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저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태국 기후가 얼마나 혹독한데 현지 언론들도 이를 두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비아냥거렸죠. 특히 네이션 신문의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건설사, 태국에서 꿈을 꿀 수 있을까? 방콕 포스트에서는 더 신랄했습니다. 경험 없는 도전자, 태국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한국 건설업계의 역량을 의심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냈어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기술 수준을 조롱하는 논조까지 보였죠. 하지만 결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현대건설이 522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정부 예산 550만 달러보다도 낮은 금액이었죠. 독일 호우티프가 제시한 800만 달러, 일본 다이세이가 내민 72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었어요. 이 입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참여했던 유럽과 일본 건설사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독일사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가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재료비만 해도 그 정도는 나올 텐데 일본 다이세이의 현지 법인장 야마다도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히 중간에 포기할 거야.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이탈리아 살리니의 엔지니어 마르코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덤핑이야, 덤핑. 저런 식으로 하면 시장이 망가져. 태국 공공사업부 장관 프라티스는 예산 절감 효과에 기뻐했지만 우리 업계는 커다란 위협을 느꼈습니다. 차이왓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일이야. 우리도 대응 방안을 생각해봐야 해. 건설업계 중견 인사인 솜폰이 우려를 표했어요. 가격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면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지? 저는 이 낯선 경쟁자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품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곧 포기하고 떠날까요? 그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날 저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남부 파타니 현장을 찾아갔어요. 정글 한복판에 설치된 임시 사무소 위로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 수십 명이 입장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올림픽 선수단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리더는 김영수라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긴장감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통역을 통해 소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던 현지 노동자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죠. 저 젊은 친구들이 정말 98km나 되는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 글쎄, 장비부터 우리 것보다 작아 보이는데 현장을 둘러본 우리는 솔직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들은 유럽이나 일본 것에 비해 상당히 소규모였거든요.
굴삭기만 해도 독일제의 절반 크기였고 덤프트럭도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태국 신문들은 연일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특히 데일리 뉴스의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글 속에서 버틸 수 있겠는가? 경험 없는 신참이 국제 표준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논조였어요. 현지 주민들도 낯선 동양인 집단을 경계했습니다. 파타니 지역은 말레이계 무슬림이 많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었어요. 특히 돼지고기를 먹는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한국인들이 가져온 소형 굴삭기 2대가 사라진 거예요.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장 솜차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이 지역에선 흔한 일이에요. 장비가 돈이 되니까. 소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 그때 통역을 맡았던 소피아가 제안했습니다. 마을 추장님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장은 주저하지 않고 결정했어요. 좋아, 내일 추장님을 뵙자. 다음 날 소장은 소피아와 함께 마을 추장 압둘라를 찾아갔습니다. 60대의 압둘라는 처음에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땅에서 무얼 하려는 거지? 소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 좋은 도로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압둘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그럼 우리에게 뭔 이익이 있다는 거지? 도로가 완성되면 농산물 운송이 편해집니다. 방콕까지 가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압둘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장비 도난 거는 내가 알아보겠다. 하지만 약속 하나 해. 우리 젊은이들을 고용해달라. 물론입니다. 기꺼이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틀 뒤 사라졌던 굴삭기 2대가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압둘라의 중재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생존을 걸고 도전하는 개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게릴라의 총성이었습니다. 파타니 지역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곳이었거든요. 태국 정부군과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빈번했어요. 어느 날 밤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모두 숙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기술자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요. 본사에 보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장도 고민이 깊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곧 철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과거에 다른 외국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어요. 현대의 첫 시공 작업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노반을 쌓았는데 미국에서 파견된 감리단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감리단장 존 스미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노반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전면 재시공하십시오.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시공이라고요? 이미 5km나 진행했는데 표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존 스미스는 냉정했어요. 그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감리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거든요. 특히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자기 나라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하지만 국제 표준은 국제 표준입니다. 그날 밤 불도저가 다시 노반을 걷어내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죠. 현장에서 지켜보던 태국인 기술자 나롱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저 한국 친구들 정말 불쌍하다.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눈빛이 달라. 저를 포함한 업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역시 경험이 부족해. 이제 포기할 거야. 차이와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국제 표준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우리도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한국식으로만 해왔어. 이제 제대로 배워보자. 기술자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소장님, 시방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럼 번역하자. 밤새서라도 해독해보자고. 정말로 그들은 두꺼운 시방서를 번역해 밤새도록 해독했어요. 영어가 서툰 기술자들은 사전을 옆에 끼고 한 줄 한 줄 읽어나갔습니다. 외국 엔지니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국제 기준을 빠르게 익혀갔죠. 존 스미스도 그들의 학습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팀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적극적인 팀은 처음 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태국 기술자들도 참여해 협업이 이루어졌어요. 나롱이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현지 사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도 함께 배우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도 태국 방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나롱은 25살의 젊은 기술자였어요. 방콕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현장에 배치된 신입이었죠. 처음엔 한국인들을 의심스럽게 봤지만 그들의 성실함을 보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소장님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러워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많아. 나롱, 네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학습 속도를 체감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오히려 실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기준을 맞추기 위한 집념은 현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존 스미스가 동료 감리관에게 말했죠.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 정도 학습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신기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포기하거나 변명하기 바쁜데 저는 그들의 끈질긴 태도를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업계 판도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를 모르는 정신력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거죠. 그런데 자연은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남부의 기후는 언제나 건설업계의 적이었어요. 5월부터 시작된 장마철이 오자 현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홍수로 잠겼죠. 어느 날 아침 소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갈이 전부 진흙투성이잖아. 기술자 이동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장님, 이 자갈로는 시공이 불가능해요. 품질 검사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새 자갈을 주문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예산은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계약 가격 자체가 너무 낮아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현장 사무소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본사에서 정주영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긴장했어요. 박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뭔가 잘못됐나? 아무래도 진척이 없어서 확인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이틀 뒤 정주영 회장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자갈 더미를 보더니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대 초반의 정주영 회장은 이미 한국에서 건설업계 거물로 통했지만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새 자갈을 주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죠? 정주영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갈을 철판 위에 펴놓고 불을 지펴서 말려라.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자갈을 불로 말린다고요? 기술자 박철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런 방법이 통할까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일단 시도해봐. 존 스미스도 의구심을 표했어요. 미스터 정, 그런 방법으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해보고 나서 판단합시다. 그날부터 현장에서는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태국인 기술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불길 앞에서 땀을 흘리며 골재를 말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롱이 동료에게 말했죠. 정말 신기한 방법이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야. 처음엔 모든 사람이 웃음거리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인근 주민들도 구경 나와서 웅성거렸습니다. 저 외국인들이 자갈을 구워 먹으려나? 아니야, 도로 만드는 거래. 하지만 며칠 뒤 품질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 놀랐죠. 정말 통과된 거예요. 존 스미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방법도 있었다니. 정말 창의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소형 롤러는 진흙 위에서 헛돌 뿐이었거든요. 소장이 정주영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롤러로는 제대로 된 다짐이 안 돼요. 그럼 더 큰 롤러가 필요하겠군. 독일제 대형 진동 롤러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8대 정도 필요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주저하지 않고 결정했어요. 주문해. 지금 당장. 기술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용이 상당할 텐데 돈보다 진도가 중요해. 늦어지면 더 큰 손해야. 결국 독일에서 대형 진동 롤러 8대를 긴급 수입했어요. 한 대당 10만 달러씩 총 80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빠듯한 예산에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그 결단 덕분에 공정은 다시 궤도에 올라탔어요. 새로운 장비가 도착하자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동훈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다짐이 가능해졌어요. 나롱도 감탄했습니다. 와, 이 장비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쓰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
저는 그들의 과감한 실행력에서 배워야 할 점을 발견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현장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현지 노동자들의 잦은 이탈이었습니다. 태국 남부는 농업이 주산업이어서 농번기가 되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소장이 인력 담당자 쏨차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쏨차이? 또 노동자 10명이 그만둔다고? 죄송해요, 소장님. 지금이 수확철이라 그럼 새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데 노력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다들 농사일로 바빠요. 쏨차이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인력 관리자였어요.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외국 기업과 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장님, 이 지역 특성을 이해해 주세요. 농민들에게는 농사가 최우선이에요. 그럼 농항이에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게 나을까요? 그것도 방법이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한국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20명의 기술자와 50명의 숙련공이 추가로 태국에 왔습니다. 이 역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었죠. 새로운 기술자 중 한 명인 최영호가 현장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힘든 환경이네요. 이런 곳에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요? 소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 현지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지금은 많이 친해졌어. 특히 나롱 같은 친구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돼. 나롱이 최영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롱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이렇게 한국인과 태국인들 사이에 조금씩 유대감이 형성되어 갔어요.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함께 일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애초 계획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2년으로 예상했던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폭우, 장비 문제, 현지 인력의 잦은 이탈 등으로 일정은 계속 지연되었고 비용은 폭등했어요. 소장이 본사에 보고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또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괜찮다. 우리는 지금 수업료를 내고 있는 거야. 하지만 회사 재정의 부담이 돈은 또 벌면 되지만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끝까지 해내자. 한편 태국 언론들은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변했어요. 방콕 포스트에서 연재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의 태국 도전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의 무모한 도전, 3년째 표류 중. 우리 업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이와시 회의에서 말했죠. 곧 한국인들이 철수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야. 역시 경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건설업계 원로 뿌라윗이 혀를 찼어요. 처음부터 무리였어. 가격만 보고 덤볐으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다시 현장을 방문했어요. 막대한 적자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죠. 소장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정주영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무능하긴.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해. 하지만 적자가 이건 수업료야.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가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지. 정말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물거품이 돼. 정주영 회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여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기술자들의 사기가 다시 올라갔어요. 박철민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래, 끝까지 해보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기업은 단순한 돈벌이 회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정신을 품은 집단이라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계약금 522만 달러는 최종적으로 540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현대건설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떠안게 되었어요. 당시 한국 돈으로 3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품질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존 스미스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적자 상황에서도 품질을 유지하다니 정말 대단한 회사네요. 현지 주민들도 한국인들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무슬림 공동체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기도 시간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죠. 이맘 하산이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은 정말 우리 종교를 존중해 주시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손님 아닌가요? 다른 외국 회사들은 그런 배려가 없었는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이런 상호 존중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인들은 태국의 문화와 종교를 배우려 노력했고,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성실함에 감화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3년째 되던 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정부 관리 프라윗이 현장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환경평가를 다시 받으셔야 해요. 소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공사를 중단해야 하나요?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이 소식은 현장에 충격을 주었어요. 이미 지연되고 있는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기술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거 아냐? 벌써 3년째인데 소장은 직원들을 소집해서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말자. 이때까지 온 길을 생각해봐. 하지만 소장님,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돼. 현지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박철민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끝까지 해봅시다. 다행히 환경평가는 예상보다 빨리 통과되었어요. 나롱을 비롯한 현지인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덕분이었습니다. 나롱이 기쁘게 소식을 전했어요. 소장님, 환경평가 통과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서명해서 탄원서를 냈어요. 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거든요. 소장은 감격했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우리도 소장님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국인들과 태국인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어요. 한편 공사가 재개되면서 새로운 기술적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열대 기후에서의 아스팔트 시공이었죠. 소장이 아스팔트 전문가 이철수에게 물었어요. 이철수, 이 더위에서 아스팔트가 제대로 굳을까? 걱정이에요, 소장님. 낮 기온이 40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에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해가 뜨기 전에 말이에요. 결국 새벽 4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인들과 태국인들이 함께 어둠 속에서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롱이 한국인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는 외국인들은 처음 봐요. 최영호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해야죠. 정말 대단해요. 존경스럽다. 이런 노력 덕분에 아스팔트 포장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존 스미스가 품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국제 표준을 완전히 만족해요.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송민호가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송민호, 괜찮아? 병원에 가야겠어. 소장님,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자 모든 사람이 걱정했어요. 그때 나롱이 전통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할머니가 말라리아 치료법을 아세요. 허브 달인 물을 마시면 효과가 있어요. 소장이 의아해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우리 마을에서는 다들 그렇게 치료해요. 결국 현대의학과 전통치료법을 병행하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송민호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송민호가 나롱에게 고마워했어요. 나롱,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쌓이면서 한국인들과 태국인들은 진정한 동지가 되었어요. 드디어 완공이 다가왔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모든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도로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현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한국인들과 태국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소장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압둘라 추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인들의 성실함을 본받겠습니다. 나롱이 기타를 들고 나와서 한국 노래를 불렀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마음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최영호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나롱, 언제 한국 노래를 배웠어? 소장님들이 자주 부르시길래 따라 배웠어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마침내 중홍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어요. 4년 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감탄의 시선으로 완성된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국 교통부 장관 안한이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도로네요. 이 정도 품질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공공사업부 차관 쏨싹도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성실함은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까지 책임감 있게 일하는 외국 기업은 처음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 그들을 봤을 때의 의구심이 이제는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파타니와 나라티와들 잇는 98km의 고속도로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과일 농사를 짓는 소피안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방콕까지 4시간이면 가네요. 예전엔 8시간 걸렸는데 운송비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상인 아흐마드도 만족해했습니다. 덕분에 장사가 훨씬 잘 돼요. 고마워요, 한국 친구들. 어부 사밋도 변화를 실감했어요. 생선을 방콕으로 빨리 운송할 수 있어서 신선도가 훨씬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이 도로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타논 카울, 한국인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압둘라 추장이 중홍식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한국과 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길이에요. 소장이 답사했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태국 분들의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이맘 하산이 기도문을 낭송하며 한국인들의 안전을 빌어주기도 했죠. 알라께서 한국 형제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저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이 별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태국에서 6건의 추가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어요. 우리 업계는 그들을 더 이상 이방인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쟁자이자 동시에 협력자가 되었죠. 차이왓이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에게도 자극이 되는군요. 맞아요. 우리도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아요. 특히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말이에요. 그날 중홍식에서 저는 건설의 의미가 단순한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님을 실감했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것이었죠. 얼마 뒤 신문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경부고속도로를 불과 3년 만에 완공했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 한국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밑바탕이 되었어요. 한국은 태국 현장에서 국제표준과 장비 운용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아스팔트 시공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쌓았어요. 현대건설의 한 임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죠. 태국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이 이후 모든 프로젝트의 자산이 되었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모든 것이 값진 경험으로 축적된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본격적인 인프라 건설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오일 쇼크로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이 국가 현대화에 나선 거였죠. 한국 건설사들은 준비된 기술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 대형 공사들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벨 산업항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9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말했죠. 한국 건설사들의 품질과 성실성은 이미 중동에서도 유명합니다. 이어서 대우건설이 리비아에서 5억 달러 규모의 도로 건설을 수주했고 삼성물산이 이란에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특히 사우디 주벨 산업항 공사는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국제 언론에서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죠. 한국의 건설 기술이 중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불과 10여 년 전 신생국 건설사라 불리던 한국이 세계 시장의 강자로 변모한 거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조차 놀랄 정도였어요. 저는 이 모든 출발점이 태국 남부의 그 98km 고속도로였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도전이 없었다면 한국의 건설업이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1970년대 후반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은 절정에 달했어요. 한 해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죠. 이는 당시 한국 전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중동의 기적을 만든 한국 건설업, 사막에서 꽃핀 태극기, 이런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배운 교훈이 없었다면 중동 진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그것이 성공의 열쇠였어요.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197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건설업이 기여한 바는 실로 컸죠. 당시 한국 정부도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어요.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외교적 뒷받침 등을 아끼지 않았죠.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건설업의 해외 진출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화 획득은 물론이고 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한국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로도 진출이 확대되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지하철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교통혁명을 이끌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건설에 삼성물산이 참여해 화제가 되었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이 모든 성과들을 보면서 저는 감회가 남달랐어요. 그 시작이 바로 우리 태국에서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러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도 진출이 이어졌어요. 한국 건설업의 영역이 전 세계로 확대된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기술력도 한층 더 발전했어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 삼성물산이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죠. 당시 두바이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0년대부터는 원자력 발전소, 해상풍력 등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도 진출했어요.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죠. 당시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태국 건설업계의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해외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제 기억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요. 김포공항에서 떠났던 젊은 한국인 기술자들의 결연한 눈빛, 정글 속에서 불길로 자갈을 말리던 장면, 압둘라 추장과의 따뜻한 만남, 나롱과 한국인들의 우정, 그리고 완공된 도로를 처음 달릴 때 환희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결국 한 나라의 산업을 세계로 이끈 출발점이 되었어요. 태국인으로서 저는 경쟁자의 등장을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이 함께 성장할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본이나 장비가 아니라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확인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는 자세야말로 진짜 힘이었던 거죠. 소장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은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었어요. 그들은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전달자였죠. 타논 카울, 한국인의 길은 동시에 저의 배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달릴 때마다 저는 건설이 남기는 진짜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건설 강국이 되었습니다. 두바이의 마철루부터 중동의 산업단지, 동남아의 지하철까지 한국의 기술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영국 북해의 해상풍력 단지부터 대만의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 태국 땅에서였다는 사실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그 시간들, 서로를 이해해가며 쌓았던 신뢰가 지금의 성과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신력과 끈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때 말했던 수업료라는 표현이 지금도 인상 깊어요. 당장의 손실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안목,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3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완주한 그 의지가 오늘날 1조 달러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 한국의 젊은 기업가들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 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50년 전 태국 정글에서 시작된 도전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품질을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는 그 정신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76%를 장악한 것도,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도 모두 그때 시작된 도전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죠. 태국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도 인상 깊었어요.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려 했고 현지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었기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롱이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해요. 그는 현재 태국에서 성공한 건설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로부터 배운 성실함과 책임감이 그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더군요. 소장님들이 보여준 모습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해내는 의지를 배웠습니다. 나롱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산도 남겨준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설이 아닐까요? 압둘라 추장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아들 아민이 마을을 이끌고 있어요. 아민도 아버지로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한국을 특별히 좋아해요. 이런 신뢰가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죠.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어요.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파타니와 나라티왑을 잇는 그 도로를 달려봅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만든 그 도로 위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최근 한국의 새로운 도전들을 보면서도 감회가 새로워요. 우주 항공 산업에서의 도약,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바이오 의료 기술에서의 성과들, 모두 그때 태국에서 보여준 도전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K-방역의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에서 50년 전 그 젊은 기술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의 젊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먼 땅에서 보여준 정신을 이어받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기후변화, 빈곤, 질병, 이런 문제들 앞에서도 한국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도전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약속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였어요.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전해준 진정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술과 경제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정신적 가치와 함께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런 존경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세계 곳곳에서 또 다른 타논 카올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힘,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이에요. 50년 전 태국 정글에서 시작된 그 작은 도전이 오늘날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위대한 성취로 이어진 것처럼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시작하는 도전들도 미래에는 또 다른 기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인들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려울 때였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서 진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계속 밝을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경제 발전도 K컬처의 세계적 성공도 모두 그런 정신에서 나온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한국인들의 의지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타논 카올 한국인의 길. 그 길 위에서 저는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지금도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 함께 일했던 분들을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기적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여기 한 커피숍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향해 손을 올리는 한국인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카페 점원은 카페 방송으로 모두에게 알렸고 그 소식을 들었던 카페 손님들은 단체로 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커피숍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살고 있는 레이라라고 합니다. 전 젊을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와 인연이 깊은데요. 왜냐면 저희 시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늘 시아버지는 하나뿐이었던
있던 제 딸 손녀에게 한국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항상 해주셨었어요. 저의 딸도 어릴 때라 맨날 할아버지가 군인들 이야기, 전쟁 관련한 이야기, 한국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자만 나와도 딸은 기겁할 정도로 할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니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고 시아버지의 지난 이야기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3년 전 하늘로 떠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늘 한국을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저희는 한국으로의 가족 여행을 계획했었고 시아버지도 수십 년 만에 다시 한국을 가보게 되셔서 너무 설레어 하셨었는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계획이 무산되었었어요. 시아버지는 하늘길이 막혀 한국을 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좌절을 하셨는데 이 때문인지 얼마 뒤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신 거였어요. 저는 지금 시어머님과 저의 딸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세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의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2년 후 시아버지까지 하늘로 보내게 되니까 요즘은 저와 제 딸보다 함께 지내고 있는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세 식구 살고 있지만 생활이 부족하지는 않는데요. 남편은 튀르키예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살았었는데 워낙에 배짱도 두둑하시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셨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랬는지 항상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고 클라이언트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있거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강했기에 튀르키예에서도 일 잘하기로 손꼽힐 만큼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당연히 남편의 시부모님 분들은 이런 아들을 보며 늘 대견스러워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아마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리고 말로 표현하시진 않지만 가슴에 아들을 묻은 시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매번 우울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어서 늘 저희 세 가족은 밝게 지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요. 평소 시어머니와 저는 축구 보는 걸 매우 좋아했었는데 마침 저희 튀르키예하고 일본 팀하고의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그 소식에 저희 가족은 튀르키예를 응원하러 가는 겸해서 당시 친선전이 열렸던 벨기에 행크에 가게 되었었는데요. 저희 나라와 친선전을 갖게 될 일본은 저희 시부모님들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시아버지께서 일본을 다녀오신 적이 있었어요. 전쟁 때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늘 목발을 하고 다니셔야 했는데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은퇴 직전 중요한 일본 바이어와의 협약이 있어서 당시 회사에 임원으로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일본까지 불편한 다리를 가지신 채 가셔야 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일본에서 느낀 바 일본 사람들은 워낙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한 나라였다고 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야 당연히 올바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의식에는 양면성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일본에 있는 지하철을 탄 적이 있는데 당연히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리는 만석이었고 사람도 많아서 불편한 다리를 한 채로 벽에 기대 목발을 잡고 겨우 갈 수 있었는데 지하철이 정류장에 멈추면서 몸이 미끌려 넘어지고 말았었다고 하셨었어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빨리 일어나라는 눈치마저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보를 받는 사람 스스로가 자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를 해준 사람도 양보하는 사람도 서로 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면서 그걸 일본에서는 메이와쿠라는 문화로 불린다고 했었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일본 사람에게 학을 뗀 건 바로 바이어 임원진들과의 미팅 전 한 카페에서 해당 업체 담당자들과 만났던 일 때문이라고 하셨었어요. 미팅 진행 사항에 대해서 사전이 미리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만났었다고 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보다 약한 국가라고 인식되면 엄청나게 괄시하고 깔아뭉개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랬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는 본사가 미국계 회사였고 튀르키예는 해외 지사였기 때문에 일본 담당자들은 저희 시아버지를 미국인으로 착각했다가 미국인이 아닌 튀르키예 사람이란 걸 알고 나서부터는 표정부터가 바뀌면서 친절함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한 일본인 직원은 일본에 미팅까지 하러 왔으면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출장을 왔어야 하는 게 아니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일본이라면서 일본에 왔으면 일본을 찾아온 사람이 일본말로 우리를 대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시아버지에게 면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당시 일본 기업과의 관계에서 시아버지 회사가
그들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함께 일본을 찾았던 회사 다른 임원분이 상황이 나빠질 것 같으니 숙소에 가서 있고 자신들이 미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갔던 임원 동료분은 미국 분이셨거든요. 시아버지도 당연히 억울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영어를 구사하면서 대화를 한 건데 단지 튀르키예인이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180도 달라지니까 황당함을 넘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시아버지는 일본 사람들이라면 질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경 갔던 벨기에에서 튀르키예는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서 2대4로 지고 말았었는데요. 사실 일본에 비해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응원석에서 나가려고 할 때 저희 가족은 정말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야 말았었는데요. 저희 딸이 둘러매고 있던 튀르키예 국기를 갑자기 일본인 남성이 다가와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그 일본 남자는 얼굴에 괴상한 분장을 한 채로 알아듣지도 못할 일본말로 소리를 쳐가면서 비아냥대며 야유를 퍼부었는데요. 자신들의 나라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상대국 국민을 향해 이런 비매너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곤 속으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시민의식 어쩌고 하던 말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린아이에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당시에 너무 기분이 나빴었어요. 왜 저희 시아버지가 일본인들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셨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죠.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저희는 튀르키예로 돌아갔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뜬금없게도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던 거예요.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왜 가고 싶으신 거냐고 물었더니 일전에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한국을 가고 싶어 했는데 자신이 만약 세상을 떠나 다시 하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면 내가 대신 한국을 다녀왔다며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살아생전에 한국을 꼭 한번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시아버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국인들과 함께 지켰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게 늘 시어머니는 가슴 한켠에 신경이 쓰이셨었나 봐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한국 담아 하늘로 가면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말씀이었는데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알겠다고 하고는 한국행을 준비했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그 자리에서 예약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나라와 형제 국가로 부르면서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나라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튀르키예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은 우리 국가의 형제 국가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한국을 칸카르데쉬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 칸은 피를 가리키고 카르데쉬는 형제를 의미해요. 한국말로 이걸 풀게 되면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칸카르데쉬라는 호칭을 한국에게만 부르는 건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형제국으로 인식하고 대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대신 한국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했을 때 속으로 내심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경기장에서 만난 일본인들의 기분 나빴던 행동들 때문이었고 한국과 일본은 지금 두 나라 모두 아시아 강대국으로 불리는데 일본처럼 한국인들도 다르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저희 딸을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나라일까? 한국인들의 성격이 그 일본인들처럼 괴팍하면 어떡하지? 라고 말이죠. 그런 우려 속에서도 저희는 결국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저희 가족은 엄청난 광경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지 뭐예요. 전혀 상상도 못 해봤던 어마어마한 공항의 크기에 얼마나 놀랬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들었던 한국이 아닌 것 같다면서 혹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잘못 온 게 아니냐는 말씀까지 할 정도였어요. 우리 튀르키예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됐었고 전에 축구를 보러 다녀왔던 벨기에 공항에서도 이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공항 곳곳이 모두 너무 신기할 뿐이었고 공항에는 수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모습은 공항이 아닌 한국을 경험했던 모든 공간들에게서 있었는데요. 한국의 숙소를 가기 위해 저희는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었는데 초고층 빌딩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거리에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런 한국의 모습에 그동안 내가 살았던 곳은 도시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볼 만한 곳이 있을지 찾아봤는데 가까운 곳에 한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한강으로 향했는데요.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렸는데요. 튀르키예에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아라스강처럼 여러 강들이 있지만 이렇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넓은 강은 없었기 때문에 높은 초고층 건물들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한강의 모습은 그야말로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또한 한강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즐기고 있었는데 한강 어디를 둘러봐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공원 어디에도 반려견들의 배설물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한국을 보시면서 아마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라면서 한국에서 마주하는 모든 곳들을 눈에 담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멋진 도시에 충격을 받았던 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한강 근처에 있던 어느 카페에 갔었어요.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끙끙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딸을 보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구나 해서 화장실에도 다녀왔었지만 딸의 복통은 멈추지 않았는지 고통스러워 했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는 딸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직원에게 달려가 혹시 근처에 병원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가까운 곳에 병원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니 친절하게 약도까지 그려주시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약도를 가지고 다시 시어머니와 딸이 있는 자리로 갔는데 자리에 웬 할머님과 한국인 남성분이 저희 테이블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테이블로 달려갔는데 저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으로 보고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분노하게 되었었어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한국인 할머니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저희 딸은 복통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할머니는 그런 저희 딸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뭐 하는 거냐며 그 한국인 할머니를 말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한국인 남성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아이 어머님 되세요 라면서 아이가 먹은 걸 체했는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님께서 아이의 등을 치고 있는 거라고 했었는데 체했을 때 사람은 위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해 음식물이 계속 몸속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데 이때 가슴이나 등을 쳐주면 이 충격이 위장으로 전해지며 멈춰있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복통을 멈추게 해줄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아프거나 체했을 때 어머님들이 많이 해주는 방식이라며 걱정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딸은 복통이 괜찮아졌는지 표정이 점점 좋아졌고 한국인 할머니는 저희 아이의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제 괜찮을 거라며 저희 아이를 보고 웃어주시더라고요. 정말 믿기 힘든 장면에 저희 시어머니와 저는 소름까지 돋을 정도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 한국인 할머님과 남성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한국인 남성분이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한국인 분들은 저희 시아버지가 예전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저희 손을 잡고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인사해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카페 직원분이 커피를 가져다 주시면서 아까 병원 약도 그려드렸었는데 괜찮아지신 건가요? 라면서 묻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한국인 남성분이 흥분한 목소리로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지가 한국 참전 용사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카페 점원은 그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저희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한국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카페 점원은 카운터로 돌아가서는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으로 창가에 앉아 계시는 저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 주셨던 참전 용사분들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소리에 카페에 있던 한국인 분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난데없이 카페에 있던 모든 한국인 분들이 박수를 다 같이 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희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고 너무 화끈거리고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었어요. 사실은 감사해야 하는 건 저희 튀르키예 사람들이거든요. 지난 2월에 저희 튀르키예에는 엄청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사상 최대로 가장 큰 지진이었고 이 때문에 수만 명의 튀르키예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집들은 다 무너져 내렸었는데요. 그때 저희 튀르키예를 발벗고 와서 도와주었던 것은 한국인들이었어요. 한국인분들은 지난 한국 전쟁에서 목숨 걸고 한국을 도와주셨듯 이번에는 저희가 지켜드리겠다며 튀르키예에 무너진 집들을 보수하고 갈 곳을 잃었던 분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받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박수
박수치며 인사해주시는 분들께 시어머니는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고맙다며 한국인 분들에게 저희도 많이 빚을 졌다면서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사를 표시했었는데요. 튀르키예에 돌아와서도 지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것 같다면서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세요. 남편을 따라 하늘로 가면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다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응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경기가 있을 때면 저희 가족은 늘 시청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시아버지를 대신해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찾아왔던 레이라 씨의 한국 경험담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